국내 최초 자산 걱정하는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고 어떻게 좀 자산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아, 나는 내 하나 남은 주식이 그냥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네. 아니,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와 이거는 떨어지는가 모르겠네. 네, 뭐 좋습니다. 우리 조은 쌤은 뭐 앱 지우셨나요?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 앱을 아직 가지고 있고 네. 추가로 좀 더 샀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그 꾸준히 S전자 뭐 한두 주 정도씩 계속 더 사는 걸로. 왜 조은 쌤이 항상 우리 출연하시는 게스트분들 말씀 잘 듣는 편인데 왜 이번엔 말을 안 듣지? 앱 지우고 방학 때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게 이상하네요 좀. 역시 돈 앞에 조은 쌤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뭐 우리 방송이 또 여러 군데서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댓글도 좀 달렸죠. 예. 저희 방송이 특별히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튜브가 그냥 막 세 자릿수 되는 건 내 처음 봤다네, 진짜. 그러니까요. 일주일이 종종 채 있었어요. 안 되는 일주일이 채 안 되는데 한 200 거의 300 정도. 네, 300 정도 찍었습니다. 지금. 찍었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되게 많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댓글 한 개 다셨는데요. 장정신 선생님께서 다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셨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하트.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굵고 진하게. 그렇죠. 예. 유튜브에 댓글 달린 건가요?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댓글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가 목이 마른 건 마른갑다. 그걸 일일이 그 짧은 것도 다 골라내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떤 분은 저한테 DM이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시냐면 양땡땡님입니다. 양땡땡 선생님께서 쌤을 응원합니다. 줄줄이 업로드되는 방송을 들으며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이렇게 멘션을 보냈어요. 근데 멘션만 보낸 게 아니라 저희 같이 마시라고 스벅 커피 쿠폰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아도 이거 뭐 김영란법 걸리는 거 아니죠? 괜찮은 거죠? 이 정도는 괜찮죠. 에이, 뭐. 네. 야, 좋습니다. 대단하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요런 DM 환영합니다. 저희 환영합니다. 예. 어쨌든 그만큼 저희 뭐 청취 수로 보나 저희 팟빵도 1,500회 가까이 이렇게 되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지난 시간 방송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좀 뭐가 기억에 남나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경험 삼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주식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거나 관심이 없다면 굳이 하지 마라. 왜? 아이고야.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뭐 상담가, 뭐 의사, 교사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조은 쌤 뭐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말씀? 예. 기억에 남는데 저 유리한 것만 기억에 남고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어디에 쓸 건지 쓸 목적을 정하고 해라. 그렇지. 예를 들면 노후 자금인지 아니면 차를 바꿀 건지 TV를 바꿀 건지 이런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해라. 근데 그쵸. 저는 이번 주에 이걸 깬 것 같은데 목적 없이 차를 바꾸게 됐어요. 야, 진짜 말 안 듣네. 진짜. 대출 받아서 차를 사게 됐는데 존쌤 이런 분 이런 사람 아닌데 게스트 말 잘 듣는 분 양반인데 뭘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좀 반성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사고 싶은 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야. 두 번째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익률을 달성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빼라.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 저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하면 빼겠다. 이렇게 좀 에이, 정해봤습니다. 과하다. 15% 과하다. 아, 그런가요? 아니지 30%는 가져야지. 아, 30%. 아, 그러면 나쁜 쌤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유 나는 뭐 앞서도 뭐 우리 그 좋은 쌤이 안 했던 거 앱은 지우고 방학 때만 꺼내봐라. 아, 차트 그쵸, 보지 그쵸. 말고 기업을 봐라. 이 말이 지금 기억이 났는데 사실 솔직히 나도 차트는 잘 안 보는데 앱은 못 지우겠더라고. 아하, 이거 말이죠. 이 사람들. 아니, 그동안 말이죠. 무슨 뭐 이혜정 박사니, 신일진 교수니, 뭐 수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기억 못 하면서 이런 걸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 아니 뭐 기억하면 뭐하노 지금 뭐 지킬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말이에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 차트 봐도 나는 마음이 꿈틀거리지도 않아. 뭐 10%씩 떨어져도 마음이 그냥 동요하지 않거든. 우리 조은 쌤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 저도 그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에 썰 풀고 있는데 옆에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김희수 센터장님 표정이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어.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정이 썩고 있어요. 저희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예, 중간 시간을 듣고 다시 김희수 센터장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교사의 자산관리 시리즈 이 두 번째 시리즈 교사의 자산관리 솔루션. 오, 솔루션. 솔루션. 야.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솔루션, 뭐 1, 2, 3,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어쨌든 오늘도 바쁜 시간 쪽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센터의 김희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또 나오자마자 그럼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우리 앞에 하는 얘기 듣고 웃으시는 거지. 근데 지금.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관리 잘하면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간에 지난 방송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뭐 그쵸. 따로 스님들 뭐 상담 전화 안 왔습니까? 안 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와서 뭐 앱 지우겠다고 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주식으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참 희한한 게 남 주식 오르는데 내 거 안 오른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원금은 회복되고 안 하게 해달라. 주로 전화 너무 오면 그런 슬프다. 전화니까 전화가 그렇군요. 없었던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3부작의 저희 교사의 자산관리 시리즈를 탄생했던 제 후배 이야기. 그 후배가 그 앱 다 지우고 다 팔고 수업에 방해된다면서 했던 그 후배가 저희 방송을 들었습니다. 오. 그리고는 와서 얘기하더군요. 형, 나 그때 이후로 다시 해.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 얘기했던 거는 한 달 전이었고 그 후에 몇 주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앱을 깐 거예요. 다시 또 앱을 깔았어. 그래서 이 후배가 또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싫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이 후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들어온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관리 솔루션들을 한번 풀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네요. 예. 예. 먼저 좀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만약 주식 투자의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주식을 사서 팔지 말고 쭉 그냥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오, 힘든 얘기다. 아이고야.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아, 이론적으로 맞다. 무슨 네, 의미인가요? 오늘 또 상담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네.
미국에서 있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주식을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미국에서 있었지만 일단 한국인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미국은 401k도 있고 퇴직연금 펀드도 있고 주식을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경제 교과서에 주식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 주식 투자는 더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나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팔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주식을 하냐? 노후 자금이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사면 30년간 팔지 않고 그냥 그때 배당 받을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접근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 교수님은 이게 미국인들이 말하는 주식에 대한 접근하고 한국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조니 대표님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조니 대표님은 미국인이니까. 미국 스타일.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는 되지만 그럼 한국에서 저도 궁금한 게 S전자를 사서 30년간 쓰지 않고 그냥 내 노후까지 가져가서 그때 배당금을 받겠다. 이게 이론적인 거와 실제적인 거에서 가능할까요? 한국 문화 속에서 날마다 앱도 못 지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지금 케이스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없어요. 시장에서. 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하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쌤들이 주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주식을 하되 마음 뺏기지 않고 앱을 지우고 앱을 지워야만 가격 변동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앱이 있으면 보게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앱이 있으면 뭐 이렇게 마음을 안 뺏겨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특집 방송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8천인가 이런 게가 어쨌든 그 돈을 사서 노후 자금으로 한 10년 보기로 해놓고 그때 제가 43만 원에 사줬거든요. 근데 그게 2년 만인가 네, 기억납니다. 네, 그죠. 2년 만인가 80만 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80만 원이 될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날마다. 그때 연락이 오죠. 2배가 됐다. 그럼 팔아야 되느냐. 그거 10년 동안 가지고 가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분은 팔았어요. 팔면 또 다른 정보가 있겠죠. 2배를 주식으로 2배를 먹네. 2년 만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찾아서 결국 그분이 지금 주식 평가액이 결국은 5천만 원이에요. 결국은 5천만 원. 2배가 됐다가 네네. 다시 5천원으로 됐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이 30년, 뭐 20년 장기니까 우량주를 사서 장기면 팔지 않고 가지고 있고 팔지 않고 사기만 한다는 게 일단 맞아요. 저는 근데 장담하건대 우리는 집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노후에 갈 자금을 떼놓고 아까 좋은 셈은 뭐 또 S전자를 좀 더 샀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에 용도를 정해서 그렇게 S전자를 몇 개를 사더라도 그러니까 A라는 계좌는 노후니까 20년 동안 사기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똑같은 사기만. S전자를 갖고 있지만 다른 계좌에서는 차를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식도 저는 계좌를 나눠 사라는 거거든. 용도에 맞게끔.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그냥 계좌를 2개를 터서 하나는 노후 자금으로 계속 뭐 예를 들면 자꾸 S전자면 예를 드니까 제가 LG 하겠습니다. LG 네. 화학을 계속 샀어. 네. 이건 노후 자금으로 쓸 계좌야. 근데 다른 계좌 터가지고 그 계좌는 한 5년 뒤에 차바꿔야 되는데 5년 동안 한 20% 수익만 내자. 라고 해서 그건 그렇죠. 또 그렇게 또 굴리고 그렇게 좀- 해야지 되죠. 병행해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용도를 나누면 아까 그 쌤이 질문한 거 우리가 장기로 팔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라고 했을 때 용도를 나누고 계정을 나눠버리면 이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금의 목적, 목표, 투자의 여러 가지 자기 삶에 대한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 계좌 하나로 그냥 다 때려 넣어서 막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처음부터 이 계정을 분리하고 용도를 분리하면 이거 노후야 그러면 뭐 그게 LG든 그게 S든 뭐든 그건 따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30년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건전하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쌤이 20년 뒤가 됐어요.
아우 봐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할아버지가 되는데 나한테 자료를 갖고 왔어. 그때 쌤을 듣고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고 건전하게 해서 나 20년 됐어라고 마음 뺏기지 않고 이런 스님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 네? 쉽지 않다고 보는 그랬는데 거죠. 가지고 왔는데 반토막 됐다. 그러면 음. 스스로 마음이 서글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량주를 넣는데 차트를 보지 말고 기업을 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죠. 예.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걸 볼 자신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안 되면 제가 하지 마라. 하나만 이거 저번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헝가리에 이분은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인데 주식 투자에서 유럽 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앙드레 코스틀라니예요. 앙드레 코스틀라니. 이 사람 앙드레 코스틀라니. 네, 앙드레 코스틀라니인데 예, 처음 듣습니다.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예, 이 제목인데 예,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대선배가 금기상 10가지인데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아이고야. 세 번째, 그것 때문에 하는 3번, 긴데.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4번,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말라. 예, 야. 주식을 사놓고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놓고 공부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 언젠간 오를 거라는 주식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건데 20, 30년간 주식을 계속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을 공부해서 이 기업이 10년 뒤, 또 10년 뒤에 문제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저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문제가 없겠죠. 방학 때 한 번씩 봐서 이거 이 기업 망하겠는데 하면 그때 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 보면 돼. 그 정도는 우리 분위기 보면 알거든요. 예. 뭐 갑자기 보니까 어떤 전자에 휴대폰이 없어져. 뭐 반도체를 다른 걸 써.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집 재밌는 종목 중에 제가 예전에 저한테 와서 제일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는 걸 알려달라고 왔어요. 이게 지금 5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여자니까 화장품을 뭐 바르냐. 그러니까 그거 바른다. 그래서 그 종목 집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라면 좋아해요. 자기가 바르는 그 회사.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네.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물어보면 종목을 집어줄 수 없고 저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르는 거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먹는데 기업의 가치가 좋은 거 오뚜기 5년 전이었어요. 지금 오뚜기가 농심을 이겼잖아요. 어쨌든 예, 맞아요. 오뚜기 뭐 그런 개념이죠. 바르는 거, 먹는 거, 휴대폰, 그다음에 뭐 언택트 그런 개념으로 찾아가서 꾸준히 이 바르는 게 계속 잘 팔려. 그러면 자기 삶에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라면을 먹는데 진라면이 더 잘 그쵸. 팔려. 그러면 그건 안다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는. 휴대폰이 계속 S전자기 괜찮아. 안드로이드 쪽으로. 뭐 그렇게 자기가 참여해서 가는 거죠. 전기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를 알지만 테슬라를 알고 테슬라를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제품을 쓰는 그 제품을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이것도 주식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한 방법인 거예요. 요 정도만. 이거는 꿀팁인 것 같네. 오늘은 요 정도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5년 동안 지금. 대신 사고 팔지 않는 거죠. 예. 코로나 때 떨어졌다고 손절하거나 타이밍을 보면 안 돼요. 왜? 그 기업의 가치는 계속 갈 거니까. 계속 바르고 그쵸. 계속 먹고. 네. 코로나 온다고 라면을 안 먹진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유익한 팁인 것 같아요. 저렇게 좋은 쌤처럼 그냥 우량주도 하고 덥석덥석 사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아니 덥석덥석은 아니고 우량주라 생각해서 저도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산 거죠. 그렇지. 예. 나는 좋은 쌤 믿어. 저도 믿어요. 좋은 쌤 성향이 겁이 많아서 한 주 한 주 사잖아요. 저런 그렇죠. 분들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앱만 조금 조절하면 뭐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안 좋습니다. 되네. 예. 그게 안 돼. 예, 지난 시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익한 것 같은데 또 쏙쏙 들어오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질문을 자산 관리도 요즘에 중요한 핫이슈죠, 한 축이죠. 핫이슈죠.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는 교사는 겸직이 금지돼 있잖아요. 뭐 출판 그쵸. 강의 뭐 이런 거 빼고는 수익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음. 허용되는 게 부동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근데 예.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빈부격차 심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 벌었더라도 뭐 2억 내 집 뭐 3억 올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시세 차익 맞죠. 노리고. 네. 그리고 뭐 2개, 3개에서 뭐 갭 투자했던 사람들 주변에 사실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악한 투자인가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불로소득이다. 막 1억씩 번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많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빚내서 건물주가 되고 세입자한테 막 등골 빼먹고 막 이런 사람 그렇죠. 안 되고 그냥 선하게 아. 자산 관리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조은 쌤 착해 보면. 아유. 네, 또 다른 사람 등골 빼먹는 건 또 못해요 또. 저 근데 양반이. 네. 지금 건물주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통한 자산 관리, 센터장님 이거 주식으로 이것도 돈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불로소득 같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불로소득이 아니고 남이 하는 거는 불로소득처럼 맞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예. 일단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뭐 오뚜기나 또 착한 기업을 찾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팁. 펀드 중에 중간중간 팁 해줘야죠. 펀드 중에 네. 마이다스 착한 기업 책임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한 달에 5만 원씩. 예전에 제가 우리 나쁘쌤 배당주 펀드로 망했다면 그 배당주 펀드를 지금 네. 버리고 예. 미국이나 마이다스 착한 기업 책임 투자 펀드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팁이었고요. 이렇게 야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술렁술렁합니다 지금. 팁이었고요. 술렁술렁합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일단 이제 지금. 부동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아까 저한테 물은 게 특히 좋은 셈은 선하게 돈을 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제 갭 투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제 갭 투자를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갭 투자가 뭡니까? 갭 투자는 그냥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그 집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또 팔고 전세 끼고 부동산을 여러 개를 사는 걸 갭 투자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산 갭 투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서 부동산 전략은 이제 달라지는데 전세를 끼고 몇 개를 사는 것은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지난주가 서울 경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뭔 줄 알아요? 과천 정보 쪽에 정보타운에 아파트가 분양했는데 거기에 분양가 32평 분양가가 9억. 분양가. 근데 당첨만 되면 당장 그 집은 19억. 그래서 그 전주에 거짓말 아니고 고객 중에 교사 부부들까지 신혼 부부들이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왜? 집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청약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 과천은 몇 대 몇이었는가 하면 1500대 1. 그리고 경기도 하남 가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밀. 네. 여기 푸르지오. 네.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2300대 1. 거기가 거기는 뭐 5억 얼마 하는데 당첨되면 12억 하니까 당장.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당첨만 되면 한쪽은 10억, 한쪽은 7억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2천 몇백 명씩 몰려드는 거죠.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보다 홀 안 돼?
한 주 한 주 언제 사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신혼부부들이나 교사들이 오면 이전 생각하지 말고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를 하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청약에 대한 가점과 청약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내 집 하나를 정말 똘똘하게 청약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주식도 5년, 10년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집이 하나 있어. 그럼 저기 집이 4억인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럼 내가 1억 대출 받아서 전세 3억 주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4억으로 2억 더 버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갭 투자였단 말이에요. 지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제 사실 이거는 착하게 버는 건 아니죠. 저는 이런 방법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 내가 집이 한 개 있는데 또 한두 개를 더 할까 뭐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가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나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내 집을 사자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집 하나를 청약 받을 수 있도록 청약.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점을 공부하고 청약을 공부하고 그래서 반드시 청년 교사나 신혼부부 교사나 나이 든 교사나 내가 청약이 될 수 있도록 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걸 제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걸 이야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일단은 그쵸, 그쵸.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 집에 대한 청약의 준비를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청약이 되라. 그러면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공부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청약저출 꾸준히 그냥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점이 얼마인지.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명의를 빌려달라. 그래서 예, 인기 없는 지역에 너무 싸니까 빌라를 하나 샀어요. 그렇게 빌라를 사놓으면 평생 청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예, 그래서 그쵸.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 데 부모가 샀어요. 재개발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했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도 안 돼요? 공무원 임대도 안 돼요. 네, 집이 하나. 근데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는 집이 아니에요. 임대도 안 되고요.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안 되고요. 모든 정책에서 소외돼요. 그럼 얼마나 욕을 듣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제대로 된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 이름이 주택 이름에 올라가서는 안 되겠군요. 그럼요. 그 대신 그거를 때를 기다리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까 S전자 한 주 사서 2만 원, 5만 원 남기는 것보다 이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오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도 20년 해서 20년 뒤에 어떤 성과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우리가 그렇게 5년, 10년, 20년 해서 딱 한 번 기회를 잡으면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예, 자산 관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예전 법에는 짧게 치고 빠졌다고요. 부동산 갭 투자 전세 끼고 사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청약밖에 없다. 뭐 우리가 5억 10억 들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내 집이 있고 10억이 또 있다. 뭐 그러면 사면 되지만. 센터장님 근데 사실은 저희 좀 경력 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듣거든요. 우리 이제 퇴임 앞두신 분들이라든가, 그렇겠다. 네. 그다음에 교장교감선생님, 네. 그다음 뭐 교육부 장관님 등등 네. 경력 되시는 분들도 들으시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네. 예, 건물주가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건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한 50대 분들만 돼도 제가 상담하면 이렇게 교직에 계신 분들 제법 이렇게 부동산도 일어놓고 그 다음번 맞벌이? 자산 관리를 이제 주식은 또 위험하니까 펀드도 안 하고 건물주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 중에 교사분들이나 그 공무원들 중에 건물주가 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잘 보세요.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빚내서. 왜 그런가 하면 또 빚 갚으려면 또 그 세입자들 등골 빼먹고 말이죠. 내쫓고 저기 권리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직이 왜 좋은가 하면 뭐 엄청난 금액이 아니지만 노후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교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식도 못하고 그러면 부부가 교사면 뭐 옛날 부 같은 경우는 제 고객에 한해서
뭐 600만 원 나오거든요. 예. 예, 지금 60대 부럽다. 은퇴하시면 600만 원. 뭐 난 어떤 분 그만이 안 700만 원. 나오는데. 안 되면 500만 원이라도 500만 원. 어. 그리고 나중에 부럽다는 쌤도 부부 교사면 나중에 부부 합쳐서 3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 150만 원. 300만 원이면 일단은 그냥 내 거 먹고 살거든요. 얘가 왜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원에서 돈이 연금이 나오면 그 남는 돈을 건물주가 되어서 세입자들 등골이 아니고 굉장히 선한 쪽으로 돈을 쓸 수 있어요. 월세도 받고 그 사람도 살려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어렵다고 좀 10만 원 깎아달라 그러면 그냥 100만 원 깎아주고. 이런 선한 건물주가 되는 멋지다.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건물주가 되면 세입자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쌤을 보는 분들 정도 되면 굉장히 건강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괜히 주식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건물주가 되어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쌤들이 많이 나오길 야, 바랍니다. 아유, 선생님, 이거 존리 그 대표랑은 완전 정반대 말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건물주가 되어야죠. 그래서 세를 줄 때 적절하게 올리면 좋잖아요. 적절하게. 그렇죠. 좋은 네, 말씀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저하고 하나는 마인드가 비슷하시네요. 우리가 집을 네.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이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은 35년일 때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만 5년, 10년 내에 다 갚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살 때 부채는 그냥 원리금만 내면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좀 여유롭게 빚을 갚아라. 뭐 요것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구인데 뭐 건물주가 되라. 그런데 뭐 건물주 될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쳐다도 못 볼 것 같은데 나는 뭐 기껏 해봤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 조금씩 이제 저축해서 뭐 자산 그렇죠, 관리하는 것밖에는 솔직히 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 교직원 공제 저축 방법이 계산법이 뭐 좀 달라져서 좋아졌다 뭐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맞아, 하셨는데 맞아. 사실 저는 지난 우리 특집 2년 전에 했던 특집에서 이 공제 이거 별로 안 좋으니까 빼라 그래서 전 다 뺐거든요. 맞아. 그런데 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나 진짜 두 번 속는 느낌. 펀드에서 쏟고 공제에서 쏟고 김홍수 센터장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변화를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 나쁜 쌤 같은 케이스가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뭐야? 이 강사가 굉장히 어떤 걸 전할 때 의도가 그게 아닌데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펀드가 그렇다 그러면 펀드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고 바꾸라 그러는 거 바꾸는 걸 생각 못하고 제가 찝어준 펀드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원 공제 저축도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꾸란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연차별 급여율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3.74%를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공시율을 주는데 이 3.74는 변동금리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원공제 저축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3.74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20년간 교원공제에 적금을 넣었다. 그것도 자동이체 되니까 빼고 급여가 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넣었다 그러면 20년이면 제가 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지금은 20년 차에 3.74가 연봉리로 매년 적용이 돼요. 자, 1년 차가 몇 프로예요? 3.74. 2년 차가 3.74. 5년 차가 돼도 얼마? 3.74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연차별 급여율이 달라져서 1년 차 미만에는 1.92, 2년 차에는 2.10, 그다음에 2.28, 2.46 이게 차등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인가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3.74가 20년 내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차등으로 이자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찾아버리면 그 이자가 다 날아가 버리고. 제가 중간에 찾았거든요. 제가. 네. 제가 그렇게 되면 불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사이트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연차별 되는 게 없어지고 그냥 3.74 그 주기라는 것들이 물론 고정은 아니지만
연차로 차별하지 않고 그냥 20년간 다 때려주겠다. 그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또 데이터를 찾아서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74가 연복리거든요. 옛날에는 1%로부터 해서 3.74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20년 동안. 20년이 되면 3.58, 25년이 되어야 3.74가 풀로 다 차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예. 어쨌든 근데 지금은 1년 차부터 25년 차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얼마가 된다고요? 3.74. 그것도 연복리로. 네. 이게 계산해 보니 이런 거예요. 원래 교원공제 저축급여는 한 구자가 600원이에요. 네. 네. 근데 3만 사람들은 원 아닙니까? 왜 자꾸만 최소 하고 있는데 한 구자 얼마요? 3만 원. 그게 아니고 한 구자는 600원인데 왜 3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가 하면 3만 원이 최소 구자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축급여를 하는데 고원경제를 넣는데 만 원 해야 되겠다.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가 그렇지.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그럼 한 어. 구자가 600원이니까 최소 구자가 되면 50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요 정도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500구자가 되면 30만 원이에요. 원래는 한 구자가 600원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30만 원 넣었다라고 계산해 볼게요. 20년간 30만 원 넣으면 원금은 얼마인가 하면 자 30만 원 곱하기 20년이면 원금은 7,200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자가 3,400이 붙는다고 나와요. 와. 20년이에요. 20년. 그래도 3,400이 넣었는데 근데 얘는 재밌는 게 3.74를 주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20년 내내 10년 적용하는 동안. 거죠. 이제 그게 달라진 건 알겠죠? 이 3,420만 원을 이자로 받을 거면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4.8%가 나와야 돼요. 네? 연리가. 연복리 때문에. 예, 어. 은행은 복리, 연복리가 없고 단복리거든요. 네, 단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자를 다 더해주지. 그게 아. 복리의 복리를 그러니까 보험사들의 연복리하고 얘도 연복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렇게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 2년 전에는 못하겠냐. 25년이 되어야 3%대가 유지되고요. 그 앞에 가는 동안 다 1%대로 깎여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1년 차부터 3.74가 연복리로 적용된다. 예, 연차에 대한 차등 이자율이 없어졌다. 이거 굉장히 그럼 그게 이제까지 좀- 넣었던 사람은요? 이제까지 넣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10년 지금부터는 많이 넣어왔다. 넣는 게 좋은 기네. 그렇죠. 10년을 넣어왔으면 그 10년이 소급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10년 넣었으면 10년은 그 연차로 깎이겠죠. 그러면 내가 올해 넣고 있다 그러면 11년 차잖아요. 올해 넣는 네. 것부터는 다 얼마? 매년 3.74로.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금리가 내년에 이자가 떨어져서 만약에 3.74가 아니고 3%가 되었다. 3%. 그러면 또 3%로 다 적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에도 뭘 했는가 하면 항상 그래요.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2년 후에 쌤이 다시 나오라고 요청했을 때 저도 나오고 싶었던 거죠. 분명히 신용밸류 고배당 갖고 있거나 분명히 뭐 그렇죠 또 그리고 또 그 공제에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다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모르죠. 예, 예. 아유, 뭐 어떻게 그거 챙겨봅니까? 근데 학교 하나만 생활 더 바쁜데. 조심할 게 있어요. 예. 자, 이번에도 지난주에 상담하러 왔는데 여기를 천구자 그러니까 60만 원씩 넣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분이 3년짜리 적금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올해부터. 왜냐하면 몇 프로 적용이 돼요? 3.74가 74. 1년 차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적금보다 훨씬 낫죠. 목리인데. 근데 그렇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요. 이게 너무 빨리 찾아가잖아요. 그럼 3.74를 안 주려고 탈퇴급여에 대한 부가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미만에 3.74를 받다가 내가 그 돈을 구자를 뺐다. 그러면 이자의 40%밖에 안 줘요. 아하. 근데 내가 만약에 3년 적금을 넣어서 이걸 넣어서 3.74를 받아서 100만 원 받았다. 근데 5년 미만일 때는 그 100만 원 곱하기 40% 4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2%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그래서 결국은 20년 이상일 때 이자의 100%를 받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찾았다. 그러면 그 이자의 50%밖에 이렇게 원금 아니고요. 이자의 50%밖에 안 주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20년 넘어가는 돈들은 좀 도움이 되지만 2, 3년, 5년 적금은 맞지 않다. 좀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작년 이전에 한 10년을 넣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또 10년을 넣으면 20년이 만땅 치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만당이 되는 거죠. 기간은 인정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10년은 뭐 낮은 이자율로 그렇죠. 받았지만 차별, 네, 연차별. 후반 10년은 정상적으로 3.74든 그 변동금리에 따라 있는 것들을 그렇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렇죠. 20년이 만땅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이게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경원공제가들은 0%부터 3% 정도니까 실제로 세금도 한 반 이상이 적은 편이에요. 엄청나게 이거는 중요한 네, 얘기네.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것도 어차피 변동이잖아요. 뭐 내년에 갑자기 그렇죠. 뭐 2%될 수도 있고 결국 이 저금리 시대의 저축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냥 저축해서 자산 관리한다는 거는 이게 망하는 길인가. 좀 이런 좀 질문들이 있거든요. 원래 자산 관리에서는 항상 자산 배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산 배분은 유식한 말로 asset allocation. 자산이 asset이니까 배분은 all location.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는데 저축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안에 배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음. 모든 돈을 주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주식으로 20년 뒤를 가져가는 포션을 좀 갖고 가고 또 주식이 위험이 있으니까 일부분 그러니까 이 저축급여를 넣는 최소가 3만 원이고 최대가 9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정책은 맞아요. 늘 바뀌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90만 원 다 하겠다 이런 건 저는 반대죠. 그래서 주식도 하고 있으면 그건 위험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배분할 때 위험 자산은 주식, 안전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 자산을 적금보다는 그래도 공제율이 이자가 높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배분한다 그러면 나 펀드로 30만 원, 그다음에 공제로 뭐 한 20만 원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게 3.74가 나쁘지 않고 뭐 떨어져도 어쨌든 시중 이자보다는 2배가 높으니까요. 네, 뭐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가져갈 수는 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사들이 자산 관리를 하려면 이런 정책이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다 돈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적절하게 이용해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올 로케이션 맞습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에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늘 강조하셨던 거 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좀 대출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좀 하자. 그거랑 그다음에 안전자산인 저축도 좀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올 로케이션 자산 관리하는데 신경 쓸 게 많아요. 신경 쓸 게 많아. 그래서 자산 관리에 도대체 나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좀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 투입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 우리가 새로운 교육 이슈에 대응하기도 힘든데 좀 이런 질문이 좀 들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년 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삶에 대한 원칙이나 어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주식도 원칙을 세우고 잊어버리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간 만큼 실제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기 힘들면 간접 상품인 펀드를 해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는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한 번은 큰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 그러면 청약이 어떻게 되지? 나는 언제 정도 이걸 넣지? 그런 큰 그림. 그리고 부모님이 명의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고 집을 사고 팔고 나서 또 내가 청약을 사거나 청약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되려면 5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먼저 공부는
해야 된다. 그 정도도 안 하고 내가 내 삶의 경제적 자유나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볼 거 그 자체가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불로소득인 거죠. 남은 공부하고 이렇게 저처럼 알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이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었어. 내 삶이. 내 삶이 불로소득이었어. 삶이 불로소득일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불만이 있고 안 되면 집 없이 돈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또 후회. 저는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기 좀 스타일대로 자산 관리를 늦었죠. 하자. 아따 진짜. 아니 그렇게 가자. 제주도 있으면 좀 낫죠 뭐. 네. 예.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음. 일단 부동산이건 공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냥 가서 사이트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안 뺏기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보면 돼요. 부동산 한번 관심 가지고 보고 방학 때 하기 딱 좋네요. 방학 때. 방학이 왜 있습니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주식을 했어요. 그럼 띵가띵가 놀다가 방학 때 내가 가입한 펀드가 요즘 괜찮냐? 별이 몇 개지? 등급이 띵까 나쁘나? 놀다니요. 띵까 아니요, 자산 관리에서 맡기는 자산 거예요. 관리에서. 전문가들의. 예. 돈을 굴러가게끔 신경 안 쓰고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예. 뭐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삶이 준비되게끔 살고 돈은 굴러가게끔 맡겨놓고 한 1년에 2번만 물 주라는 거죠. 관심 가지고. 그게 부동산이건, 그게 주식이건, 그게 펀드건. 이렇게 하면 좀 재미있게 약간 즐기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이렇게 막 계속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저축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계속 얘기했는데 자산 관리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공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어차피 공제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년 가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공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상담해 보면 공제에 돈을 많이 넣거나 공제 이슈나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잘 모르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공제에 말이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존리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예요. 예, 연간 뭡니까? 700만 원까지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는 우리는 세공제가 되는데 IRP는 어려우니까 빼고요. 예, 한번 존디 대표님 찾아보세요. 계속 방송에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공제에 안 넣고 연금저축펀드에다가 33만 원을 넣으면 연간 400만 원이고요. 그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돼요. 그때 우리 세금 공부할 때 했는데 2년 전에 세금 기억 안 공부할 때 납니다. 두 번째 날에 세금 공제하면서 카드 많이 써봐야 소용없다. 네. 카드 2천만 원 쓰고 공제받는 거 1%도 안 되니까 예, 10만 원 아끼는 게 낫다. 그 이야기 기억나실 텐데. 그렇죠. 맞아. 예, 그때 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보면 왼쪽은 소득공제, 오른쪽이 세액공제 구간인데 400만 원을 넣으면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13.2%, 연봉이 5천만 원 세전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5.6%. 그럼 쉽게 말해서 400만 원 넣으면 60만 원을 세금을 돌려받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상품에 가입만 해서 1년만 지나면 기본적으로 몇 프로를 돌려받아요? 수익률이 15.62%예요. 그러면 공제보다 그런 세지 셈이네요. 않아요? 그런 셈이네요. 돌려받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존니 대표는 그것을 연금저축보험도 되는데 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빠지고 10년 뒤에 원금이 되니까 저축보험은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로 해라. 근데 교사들이 요거 소득공제가 필요해서 연금저축보험을 다 들고 와요. 저한테. 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는데 기왕이면 저축보험보다 20년 갈 거면 연금펀드가 낫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관을 바꾸는 거가 가능해요. 그러면 어쨌든 33만 원을 공제에 넣지 말고 연금펀드에 넣으면 연간 60만 원의 세금을
공제가 아니고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15%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펀드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익이 나니까 사실은 세금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한 부분이죠. 네. 네, 그 부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연금 저축 펀드는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세액 공제되는 아까 제가 마이다스 책임 투자 펀드나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AB 글로벌 채권을 제가 소개했는데 AB 미국 그로스 주식에 뒤에 C-P가 붙으면 그게 연금 펀드예요. 그거는 은행 가면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10만 원이라도 AB 미국 그로스 주식 C-P 마이다스 책임 투자 주식 C-P 보통 우리가 주식이 A형으로 하는데 C-P가 들어가면 그게 세금 연금이군요. 공제가 되는 연금 펀드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걸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기 낳아서 내가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세금 공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그냥 잠깐 그냥 중지돼요. 또 내가 넣고 싶으면 뭐 2년 아기 보다가 나갔다 그럼 또 급여를 받으면 또 넣을 수 있고 대신 얘가 교원 공제는 내가 넣다가도 탈퇴가 되잖아요. 구자를. 예. 근데 얘는 55세까지는 손을 또 못 대요. 55세까지 묶여 있어야 돼요. 이걸 타게 되면 내가 소득 공제 받은 걸 다 뱉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은- 연금이네, 연금. 그렇죠. 완전한 상품은 없어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또 대가가 지불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네. 노후자금. 그래서 그렇죠. 55세 이후에 또 노후까지의 그 대체 소득. 내가 60세 은퇴했다. 예, 그러면 뭐 한 5년간 그 돈으로 여행 가거나 이런 거지. 이게 뭐 어쨌든 노후에 쓰는 자금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54살이다. 그러면 네. 1년 넣고 55세 이거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연장해도 되고 최소 5년은 넣어야 돼요. 아, 그래도 네. 아, 불입은 5년은 넣어야 5년. 된다. 네. 내가 54살이다 그러면 55세 이후도 넣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인데 60세, 65세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지 찾아가려면 55세 이후에 찾아가거나 55세가 되어도 5년은 불입하고 찾아가야 된다. 주식을 20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런 걸 그렇죠. 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이번에도 우리가 느끼지만 뭐 그 나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시 못하니까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AB 미국 그로스 그것도 알 수 없죠. 예. 인정. 예. 근데 망하기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좀 방학 동안 2번을 공부하면 미국이 망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얘를 가입을 하고 얘네들 나중에 아이들 뭐 대학 등록금이나 아이들 독립자금으로 써도 나쁘지 않다. 이게 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방송, 예. 뭐, 아무 은행이나 아무 증권사 가가지고 그냥 이거 마이다스 책임 투자 펀드 CP, AB 크로스 주식 CP 이거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하나만 하세요. 또 겁이 나네. AB 미국 그로스만 하세요. 미국이란 나라 아니. 자체가 더 안전하니까. 아유, 갑자기 또 발을 싹 빼시네. 항상 발을 내 같은 사람 또 나올까 자. 싶어갖고. 영원한 것은 없다. 없다. 예, 없다.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축으로 뭐 자산을 관리하든 뭐 부동산으로 하든 뭐 앞서 우리 또 침튀기면서 얘기했던 주식 뭐 이런 걸로 자산을 관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산 관리의 대원칙 이걸 조금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 청취자들이 3편까지 또 연속해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산 관리의 핵심은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 이야기했지만 돈은 돈대로 두지 마시라는 거죠. 내 삶을 두고 그 삶의 안에 돈을 끄집어 들여야지. 예, 그래서 그냥 돈을 돈대로 두면 절대 안 되고요. 자산 관리 핵심은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언제 쓸 거냐, 언제 뺄 거냐 이런 개념을 꼭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때 항상 또 같은 방법을 해요. 용도를 나누고 목적을 나누고 시기를 나누어서 배분해라. 뭐 늘 강조하셨던 거. 예, 네, 목적을 이거 이상 나누고. 없습니다. 네. 이거 이상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저 쪽집게 같은 이런 콕콕 집어주시는 그런 자산 관리 팁들 저희가 주식,
또 부동산, 또 저축, 마지막엔 펀드까지 다 꼭 집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조은 쌤이 정말 녹음할 때 늘 좀 집중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 버는 거는 다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된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또 뭐 부동산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공부해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정당한 행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들으면서 후회됐던 게 제가 그 공무원 임대주택 있다가 나오면서 바로 집을 샀거든요. 근데 뭐 좋은 집을 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20년, 30년 된 거의 가까이 된 집을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그때- 저기 뭐야 센 센터장님이 가능한 빚내서 집 사라 하니까 그거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고 나서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청약 통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공부해서 청약을 받아서 집을 사서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 공부 없이 그냥 나와서 그때 지금 방송 들으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도 이 자산 관리에서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너무 절실하게 했던 거 아니고 앞으로 요 방송 듣고 나서 조금 방학 때 학기 중에 말고 방학 때 좀 자산에 대해서 방학 때. 공부하고 적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그 청약 얘기한 다음부터 조은 쌤이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넋이 나가 있어. 우리 나쁜 쌤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나쁜 쌤이 이렇게 공략 콕콕 집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네. 아니 사실 저는 들으면서 이번에 또 한번 쏙눈샘 치고 또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2년 뒤 좋아요. 네. 2년 뒤 만약에 또 이게 또 아니다 싶으면 또 한 번 더 2년은 아니고 5년인데 그 배당주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전문가가 볼 때는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다. 근데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또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말하는 2년 뒤라는 거는 2년 뒤에 또 안 나면 제가 그 센터에 한번 찾아가서 돌 던지러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저는 사실은 뭐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씩은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본다는 그 의미,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에 또 고지식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딴 거는 누가 해? 뭐 나는 그냥 월급 받아서 그냥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관심 가지고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저한테 맞는 거는 하나 있어요. 저는 그냥 공제에나 넣어야겠다. 공제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후배는 공부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그게 걱정인데 저는 이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로소득만 찾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센터장님 지금 요 주식 때문에 또는 뭐 자산관리 요런 것 때문에 좀 마음 뺏기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냥 나는 공제나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냥 투자 잘 모르고 주식 잘 모르고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그냥 그 급여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저는 이게 교사의 본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방송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돈 벌다 그러면 마음도 뺏기고 힘들고 그러다가 또 기웃거리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냥 안 하면 저축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좀 적게 벌면 적게 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행복하게. 그래서 기본은 급여 받는 거 안에서 감사하게 살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다. 오늘의 삶을 살면 돼요. 예. 근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후회하니까.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후회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는 거죠. 예,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또 뭐 펀드 5만 원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더 삶이 즐겁고 또 재밌는 게 우리의 제자들은 또 다른 방식과 또 다른 삶의 패턴과 또 다른 경제 이론과 또 다른 맞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나 때는 말이야 투자가 필요 없어 아껴 써 먹지 마 이렇게 해서는 또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죠. 저는 교사들이 알아야 우리가 소통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못하게 맞아요. 하고 그럼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와가지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이게 위험하다 할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 못하더라도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교사들은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특히 또 제가 이제 항상 교사들이나 상담하러 오면 꼭 이야기하는 게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해라. 기부하게끔 해요. 그게 10,000원이건 30,000원이거든. 왜냐면 그렇게 작게 기부하고 특히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얼만큼 여유로운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컴패션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3만 원 보내주면 지금 4만 원이지만 그 4만 원으로 그 케냐에서 그 아이가 4만 원 가지고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원하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 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특히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요. 주식에 찌들려 있고 부동산에 찌들려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늘 내 삶을 살면서 재테크도 하지만 사람들을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작은 돈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면 수익의 10%를 꼭 이렇게 또 다른 데 기부하도록. 예. 얼마나 기쁜데요. 예.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좋은 쌤 들었죠? 수익의 예. 10%. 그거 해야죠. 해야죠. 예, 해야죠. 그것도 10% 또 딴 데 투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 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아마 그 공제 홈페이지 또 증권사 홈페이지에 막 접속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살짝 되는데요.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3부작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교육, 야 정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주식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경제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하는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시간 금방 갔죠? 네, 또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저희와 함께 녹음해주신 우리 김희수 센터장님, 저희 개런티 한 푼 없는데 나와가지고 이야기 풀어주신 우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한 주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